그날 내 심장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69살의 아들한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늙었으면 돈만 주고 가만히 있어.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팔고 완벽한 복수를 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속 시원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불레입니다. 올해 69살 경상북도 김천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날은 손주 진혁이의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해서 직접 만든 떡 케이크와 손바느질로 짠 작은 스웨터를 준비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차를 탔습니다. 김천에서 서울까지 버스만 3번 갈아타야 하는 긴 여행이었죠.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손주 얼굴만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1년 만에 보는 손주였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아들 장진훈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배를 누르자 며느리 송혜림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미리 연락 좀 하시죠. 요즘 애가 예민하기도 하고 저희도 바빠서요. 갑자기 오시면 당황스럽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억지로라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래. 괜찮다. 바빠 보이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찔러버렸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발 조용히 좀 살아. 늙었으면 돈만 주고 가만히 있어줘. 엄마는 왜 이렇게 유별스러워? 세상이 멈췄습니다. 내 귀를 의심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40년, 아니,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가 내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뒤에서 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 엄마, 솔직히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가 경제적 도움 주실 게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지내주세요. 우리 생활에 너무 끼어들지 마시고요. 아, 이게 너희가 바라는 엄마의 모습이구나. 입 닫고 돈만 되는 현금 지급기. 필요할 때만 찾고 말 걸면 귀찮아하고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존재. 저는 23살에 결혼해서 방 하나짜리 셋방에서 시작했어요. 남편은 목수였고 돈은 항상 빠듯했죠. 그 좁은 방에서 아이 셋을 낳고 미역국 대신 물에 밥 말아 먹으며 버텼습니다. 피아노 레슨으로 번 3만 원, 5만 원을 아등바등 모았어요. 손가락이 퉁퉁 부어도 겨울에 연탄가스 때문에 머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97년 IMF가 터졌을 때 남편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때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 결혼 반지를 팔았습니다. 진우를 대학 보내기 위해서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진우는 매번 핑계만 댔어요.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못 가겠어요. 회사 면접 때문에 시간 안 돼요. 결국 7년 동안 병원에 몇 번 얼굴 비친 게 전부였어요. 나 혼자 간병하느라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단 한 번도 엄마 힘들지? 몸 괜찮아? 라는 말 못 들었어요. 병원에서 밤새워 간병하면서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들도 사회생활이 힘들겠지. 어린 것이 뭘 알겠어. 그게 우리 세대 어머니들의 마음이었거든요. 남편 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진우는 제게 전세를 부탁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집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살던 단독주택 담보로 대출받아 신혼집 전세금 1억 5천을 마련해 줬어요. 그 돈 지금도 갚는다는 소리 한 번 못 들었습니다. 며느리 송혜림도 처음엔 착한 줄 알았어요. 어머님, 저 잘하겠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던 모습이 기억나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부터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어머님 손에선 낯선 냄새가 나서 애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며칠을 손을 씻고 또 씻고 비누만 3통을 썼어요. 평생 살림만 하며 살아온 이 손에서 냄새가 난다고? 몸이 저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아, 엄마가 응급실에 왔어. 입원해야 할 수도 있대. 엄마 간병인 구해서 알아서 하세요. 회사 일 때문에 못 가겠어요. 그날 병원 침대에 누워 흰 형광등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이제 난 자식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였나 봐요. 진우의 돈만 주고 가만히 있어라는 말에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던 겁니다. 그 말은 이미 제가 평생 살아온 삶에 줄곧 들어있던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날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오며 계단을 내려오는데 밤새워 정성스럽게 만든 떡 케이크가 푸석하게 눌어붙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바느질한 스웨터도 새벽부터 끓인 미역국도 내 정성과 사랑은 다 부담일 뿐이었구나. 그날 밤 김천행 마지막 열차에서 나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구나. 이제부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천으로 돌아온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진우의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늙으면 돈만 주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묘한 각성이 왔어요. 그래,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아보자.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새벽 4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웃 이춘자 언니 말이 떠올랐거든요. 불레야, 넌 그 집 ATM이야. 계좌에 입금만 해주는 사람. 그 말을 듣고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그래, 이제는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낸 후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지방세 납부서와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아있던 유일한 자산, 김천 외곽에 있는 35평짜리 단독주택 한 채. 남편과 처음 시작했던 그 집은 지금 세입자에게 보증금 3천에 월세 35만 원씩 받고 있었고 최근 부동산 시세로는 2억 5천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춘자 언니가 놀라며 물었죠. 불레야, 그 돈 어디에 쓰려고 그래? 자식한테 또 주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엔 나한테 써보려고.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서를 썼고 2억 3천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이 사실을 단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유튜버가 되어서 대박 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죠. 제가 진짜로 한 일은 이거였어요. 먼저 대구 시민회관에서 열린 시니어 문화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컴퓨터 기초부터 배웠어요. 마우스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이 나이에 뭔 공부냐며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거기서 만난 박수님 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불레야, 우리가 젊었을 때 아이들 키우느라 못 해본 게 얼마나 많아. 이제라도 해보자.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나가서 배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 영상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음악이요. 40년 넘게 동네 아이들 가르치며 쌓은 제 유일한 재능이었거든요. 피아노 교습으로 손가락 마디가 닳도록 일했던 그 경험이 이제야 빛을 보는 거였어요. 처음엔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쉬운 음악 시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손유이나 간단한 리듬 치기, 옛날 노래 함께 부르기 같은 걸로요. 제가 오랫동안 음악을 가르쳐 온 경험으로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재밌게 해드렸더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블레 선생이 가르치면 정말 신기하게 노래가 금방 늘더라. 그래서 옆 동네에 오시고 나중엔 대구에서도 오시더라고요. 복지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블레 선생님, 이렇게 인기가 많으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대로 된 강의실을 빌려서 정식으로 시니어 트로트 교실을 열었습니다. 수강료도 받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제 수입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에겐 큰 변화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어요.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건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겨낸 방법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드렸어요. 어르신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도 힘이 난다. 우리도 아직 늦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지역 소식지에서 작은 기사로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68살에 새 출발한 블레 선생님, 그 기사를 본 몇몇 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복지관에서도 와달라고 하시고 경로당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우 회사 후배가 우연히 그 기사를 보고는 진우에게 말한 거예요. 선배, 이분 성함이 정블렛인데 혹시 선배 어머님 아니세요? 진우는 그제서야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게 된 거죠. 그동안 2년 동안 한 번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으니까요. 화들짝 놀란 진우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자기야, 엄마가 뭔가 하고 있었대. 강의 같은 거. 뭐, 어머님이요? 갑자기 왜? 두 사람은 급히 제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동안 저장해둔 번호는 이미 차단 상태였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제 첫 번째 복수였어요. 가만히 있으라던 그들에게 보여준 제 새로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여러분, 며칠 후 저는 문 앞 초인종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서울 번호판을 단 차에서 진우와 혜림이 내리는 게 보였어요. 그들을 보고도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마당 대문을 열고 들어온 진우가 주저앉듯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이런 일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강의도 하시고 월 100만 원씩이나 버신다면서요? 그 말에 저는 담담하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말하면 뭐하니? 내가 스마트폰 배우겠다고 했을 때는 늙은이가 그런 거 배워서 뭐하냐고 했고, 복지관에서 노래 봉사하겠다고 했을 때는 괜히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고 했고, 노래교실 강사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제 와서 그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고 했잖니. 너희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항상 하지 마라, 쓸데없다고 했잖니. 혜림이 다가와 말을 받았어요.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상의는 하셨어야죠. 그리고 사실 저희도 요즘 좀 힘들거든요. 여기서 나온 말이 가관이었어요. 진혁이 학원비며 집 대출도 있고요. 어머님, 강의 수입 좀 도움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제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려고 왔니? 내가 아플 때는 문자 하나 없더니 이제 내가 뭔가 한다니까 관심 있어?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그건
우리도 바빴어요. 그래. 그동안은 바쁘니까 엄마를 무시해도 되고 지금은 내가 뭔가 한다니까 가족이야. 그때 진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제가 그런 말한 거, 늙으면 돈만 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진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우야, 사람은 한 번 뱉은 말에 책임져야 해. 난 그 말 듣고 다시 살아났지만 그 전까진 죽어 있던 거였어. 혜림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편히 살 집 구하고 여행도 좀 다닐 거야. 진우가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우리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시는군요. 저는 웃었어요. 내 말이 맞아. 이번만큼은 내가 나만 생각했어. 그게 그렇게 섭섭하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저는 더욱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평생 나를 섭섭하게 만든 건 뭐라고 생각하니? 그때 혜림이 벌떡 일어서며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집은 아직 그대로 있죠?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아, 그거 집 말이야?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2년 전에 2억 3천에 팔았는데 그 돈으로 내 새 인생 시작했지.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일부는 내 교육비에 썼고, 일부는 여행 다니면서 썼고, 나머지는 복지관에 기부했어. 아, 그리고 앞으로 내 강의 수입도 다 기부할 예정이야. 혜림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혁이는 어머님 손자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가족이면 아픈 엄마 병원에 한 번이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면 늙으면 돈만 주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우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런 진우를 내려다보며 차분히 말했어요. 진우야, 난 이젠 너희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하지만 미움도 기대도 안 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텃밭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뒤에서 혜림이 소리쳤어요. 어머님, 그럼 나중에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유산? 없어. 다 쓸 거니까. 진우가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늙으면 돈만 주고 가만히 있으라며?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어. 여러분,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별은 유난히 맑았죠. 묵직한 무언가가 가슴에서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그래, 이제 진짜 나로 살아도 되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마지막 복수가 남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며칠 후 서울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혜림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00만 원씩이라도 매달 도와주시면 저희 생활비에 보탬이 될 텐데요. 그 뒤를 이어 진우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그냥 유산 나중에 줄 거 조금만 땡겨서 미리 주면 안 될까요? 뭐, 저희도 평생 엄마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역시 이 아이들은 끝까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며칠 전 상담했던 유언장 공증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모든 재산의 향방을 확실히 정리했습니다. 집 한 돈 2억 3천에서 생활비 빼고 남은 돈 8천만 원, 일부는 여행 경비로, 일부는 김천 시니어 복지관 발전기금에 기부,
향후 강의 수익도 고령 노인 1인 가구 지원기금으로 자동 이체 설정. 유산 관련해서는 아들 며느리에게 유류분 청구 포기각서를 받아야만 1원이라도 상속 가능하도록. 실질적으로 자식에게 남길 돈은 없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바로 제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유산? 없어.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마라. 일주일 후 정식 공증을 마친 유언장 사본을 진우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함께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우야, 평생 늙으면 돈만 주고 가만히 있으라는 내 말대로 살아봤다. 이제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어. 유산? 없다. 다 써버릴 거니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라.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 거야. 엄마가 아닌, 현금 지급기도 아닌, 정분례로. 그리고 저는 김천을 떠났어요. 한 달 후, 저는 남해 미조 앞바다 인근 작은 어촌 마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층집, 앞마당엔 조그마한 텃밭도 있었고, 뒤로는 솔숲이 바람을 막아주는 평화로운 동네였죠. 옆집 노기태 아저씨가 짐을 나르며 물었어요. 불례 여사님, 서울 아들은 이제 자주 안 보시게요? 안 볼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고 볼 이유도 없거든요. 노 아저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시는군요. 여사님 표정 보니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사님도 평화 좀 찾으셔요. 저는 새 마을에서도 어르신들과 함께 음악 시간을 만들었어요. 복지관이 아니라 경로당에서 소소하게요. 불례 선생님의 바닷가 노래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일어나고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하고 저녁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다가 1년 후 작은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불례 선생님,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면요?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일찍 나답게 살지 못한 것. 그리고 자식에게 너무 기대했다는 것.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자식과 연락은 아예 안 하세요? 필요 없어요.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정불례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 인터뷰가 나간 후 작은 화제가 됐나 봐요. 몇몇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직접 찾아오기도 했어요. 울산에서 오신 71세 할머니는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서 왔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부산에서 오신 분은 아들이 똑같은 말을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 보고 용기 얻었다며 제 손을 꼭 잡으시고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어제는 남해 미조시장에서 만난 이순자 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례야, 너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다. 10년은 젊어 보여. 맞아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고요한 바다를 보며 일어나 이렇게 중얼거려요.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반격이었지만 그 덕에 저는 비로소 진짜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을 찾게 되었어요. 늙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어요. 69살에 시작한 제 인생.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늙으면 돈만 주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에 굴복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69살 정불례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남해 미조로 내려온 지 3년이 흘렀을 때였어요. 어느 날 동네 우체국에서 특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천복지관에서 온 편지였어요. 제가 기부한 시니어 발전기금으로 새로 지은 음악실에 정불내 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소식이었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불례 선생님의 기부금과 뜻을 이어받아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꿈을 키우고 계십니다. 70대에 색소폰을 시작하신 분, 8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난달에는 전국에서 편지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보내주신 거였죠. 진주에 사는 67 박영자 할머니는 아들이 애나 봐달라며 저를 무시했는데 이제 재과기능사에 도전 중이에요. 대전의 최순덕 어르신은 요가 동아리를 만들었고 광주의 김말순 여사님은 스마트폰을 배우며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전국에서 온 편지들엔 같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나답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편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진우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엄마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화도 났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 회사 동료가 보여준 기사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남해 미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일 그리고 전국에서 온 편지들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정말 잘못 살았다는 걸 알겠어요. 엄마가 69세에 새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늙으면 돈만 주고 가만히 쓰라고 했던 그 말.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를 다시 만나달라고 부탁드리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다는 걸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신문에서도 보고 방송에서도 봤는데 저는 그런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진우가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어요. 화가 나지도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이미 저는 진우의 엄마가 아니라 정불례로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기로 결심한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 며칠 후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불례 선생님, 전국 방송에 나와서 시니어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전국 방송이라니. 하지만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 생각이 났어요. 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네, 하겠습니다. 방송 당일 진행자가 물었어요. 불례 선생님, 6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게 무섭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무섭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였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식에게 서운하지 않으세요? 서운함보다는 안타까워요. 그 아이도 언젠가는 늙을 텐데 그때 자식에게 같은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 마음을 알겠죠.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통영 우체국 직원이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불례 선생님, 요즘 편지가 정말 많이 와요. 보통 하루에 한두 통 오던 분이 갑자기 10통, 20통씩 오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며칠 동안 계속 편지가 도착했어요. 72세에 영어 공부 시작했어요. 68세에 운전면허 땄어요. 75세에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몰 차렸어요. 그 후로 저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게 됐어요. 정블레의 늦깎이 인생학교 매번 강연장은 가득 찼고 어르신들의 눈빛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이름으로 살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여러분, 3년 전 아들의 그 말이 제게는 진짜 선물이었어요. 늙으면 돈만 주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 덕분에 저는 진짜 보물을 찾았거든요. 그 보물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바로 나답게 사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는 몇 살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늙었다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늙었다고 꿈꾸는 걸 멈추지 마세요. 69살 정블레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진짜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 정블레의 완전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보세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진짜 인생의 주인공으로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